안녕하세요.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이런 기업 주식 투자하면 망한다라는 주제하에 피해야 되는 기업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피해야 되는 이유를 부실화 내지는 상장 폐지 가능성으로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재무제표는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해서 한 3월 말에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차가 한 3개월의 시차가 발생을 하고, 그러한 부분은 또 이렇게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미 3월 말까지 연결감사보고서 이런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를 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처리를 하고 도망가기가 쉽죠. 그러다 보니까 재무제표를 가지고 사전에 파악하는 데는 어떤 시차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빨리 그런 증상을 알아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방법이 없을까라는 데 대해서 답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재무제표 이외에 그러면 부실화 증상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어디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전자공시와 기업 IR, 뉴스에서 그런 정보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럼 상시적으로 뉴스를 들으시면서 뭘 파악하느냐? 과연 감사 의견에 대해서 적정인지, 한정인지, 부적정인지, 의견 교절인지 이런 내용들을 뉴스가 나왔을 때 잘 눈여겨 들으셔야 돼요. 자, 감사 보고서가 적정이라 하면 감사 보고서가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감사 보고서가 한정이라면 이런 이유로 인해서 감사 보고서가 한정이다라는 의견을 냈을 겁니다. 주로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재고 실사에 입회를 못했기 때문에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액을 뺀 나머지는 한정이다, 나머지는 적정하다라고 보는 제한적인 한정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회계법인을 바꾼다거나 이랬을 때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반면 뭐 한정의 이유가 다를 때는 그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부적정이다. 그 얘기는 감사 자료를 믿을 수가 없었다, 이거죠. 걸맞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적정한 수준으로 바꾸라고 했더니 안 바꾸더라. 그러면 부적정을 내거든요. 그랬을 때는 재무자료 나와 있는 게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재무자료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의견 거절의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회계감사인이 증빙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근데 증빙자료를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재무자료에 증빙자료를 안 내놓으니 자기가 사실 확인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감사 범위가 제한되어 의견을 거절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또한 재무자료에 증빙자료들을 다 봤는데 아무리 봐도 이 기업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서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는 감사 의견을 낼 수 없다라는 의견 고지를 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회계감사인이 봤을 때 이 기업은 곧 부도나요 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조심해서 감사 의견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감사 의견이 부적정이나 의견 거절, 그 다음에 그 한정의 경우에 따라서는 당장 바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정지가 일단 되죠. 그 다음에 이러한 감사 의견의 그 제약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그동안 처리를 하라고 합니다. 즉 감사를 새로 받든 뭘 하든 새로 해서 자관 적정을 부적정으로 바꾸라는, 그 부적정을 적정으로 바꾸거나 의견 거절을 적정으로 바꾸라는 거죠. 만약 이걸 못 바꿨다, 그러면 그 순간부로 일정 기간 퇴출하는 절차를 밟아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상장 폐지를 시킵니다. 그 순간부로 바로 휴지가 되는 거죠. 감사 의견 부적정 의견 거절 나오는 순간 일단 거래 정지. 치유할 승인을 줬는데 치유 못하면 그 순간부로 바로 휴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한 전자공시에 보면 최대 주주나 대표이사가 1년 안에 막 두 번 이상 바뀌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그 기업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그 기업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관두고 나가요. 팔고 나가요. 왜 그러겠습니까?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으면 계속 들고 갔겠죠.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고 나간다 하면 여기는 내가 봤을 때는 답 없어 라고 나간 거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서 그 기업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또한 해당 기업이 잦은 합병 분할을 통해서 재무제표가 실질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 읽기도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잦은 합병 분할은 어느 한 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드문 이벤트가 합병 분할인데 그걸 자주 한다. 그 얘기는 그 기업은 재무자료의 적정성을 훼손시키고 싶은 의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의심을 해야 됩니다. 또한 상장 기업 중에 뭐 우량 상장 대기업의 경우는 사업 변경이라는 게 없죠. 대개 신사업 추가 정도입니다. 또한 추가되는 사업이라는 게 본원적인 사업에 비해서 극히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신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대단히 계획을 다 세워서 추진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기업의 경우는 본 사업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본 사업을 중단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겠대요. 그러면서 돈을 벌겠답니다. 자기가 잘하던 일은 중단하고 자기가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겠다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더군다나 신사업에 추가되는 내용들을 보면 최근 뜨는 산업을 많이 들고 있어요. 과거에 그린 뉴딜 하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띄운다거나 창조 경제는 창조 관련된 경제 관련된 사업을 띄운다거나 아니면 최근에처럼 2차 전지가 뜬다 그러면 2차 전지 관련된 사업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띄워서 주가를 띄우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주가를 띄우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주가 조작이 필요했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제 유상증자를 하겠다라는 것도 대단히 조심해서 봐야 돼요.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가가 빠지죠. 주가가 빠지는 것들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최대주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대주주가 이거를 용인을 해요. 대표이사가 이거를 결행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유상증자를 받지 않으면 기업이 죽을 것 같다는 얘기죠. 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이 이미 다 끊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받는다, 이 정보는 이 기업은 곧 망할지도 모른다는 얘기하고 별로 안 다릅니다. 더군다나 유상증자를 했는데 최대주주가 돈을 안 태웠어요. 빠졌어요. 그런 경우를 삼자배정 유상증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 경우는 뭡니까? 최대주주가 자기는 단 한 푼이라도 더 넣어서 손해를 보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유상증자를 남들은 뭐하러 태웠냐 이거죠. 남들이 돈 태워서 회사가 살아나면 자기 지분 얼마라도 희석되더라도 가치를 살릴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어차피 휴지니까 상관없다는 얘기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은행에서 돈을 못 빌려가지고 유상증자까지 실시를 하는데 유상증자를 실패를 한다. 그러면 바로 은행들이 달려들죠. 너 유상증자해서 돈 들어오면 우리 거 차익금 갚는다며, 대출 갚는다며. 안 갚아서 어떻게 할 거야? 바로 갚어. 못 갚죠? 그러면 법정관리 신청하는 겁니다. 회생 절차 신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무자본 M&A나 이런 쪽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분 확보 방법이 전환사채나 신규 인수권부 사채 발행을 해요. 전환사채나 신규 인수권부 사채는 외견상환 사채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전환이 되면 주식이 되죠.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기 때문에 주식 발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지배권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를 써서 무자본 M&A 사기를 칠 때 이런 사채들을 발행을 하거든요. 지분이 희석되는 거를 최대주주가 좋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면 얼마나 열악한 상태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재무제표보다는 이렇게 재무제표 이외에 별거 아닌 한 줄짜리 전자공시에 나와 있는 내용이 훨씬 더 기업의 부실화 가능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감사보고서를 볼 때 감사 의견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전문가는 뭘 본다고 그랬습니까? 우발 채무 및 약정 사항에 있는 부의 부채 사항들을 검토한다고 그랬죠. 이러한 부의 부채는 기업에 따라서는 이제 몇 가지가 나오지만 그 포괄해서 다 포괄해 본다면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미연결 법적 실체, 연결 감사 보고서를 작성할 때 연결 대상이 되었으면 다 자료가 들어왔을 텐데 연결 대상이 아님으로써 법적 실체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자료가 없는데 실상 문제가 생기면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법적 실체들이 바로 유동화, 연금, 합작투자, 지분법 투자, 프로젝트 파이낸스 채무, 그 다음에 취소 불능 채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유동화는 뭡니까? 뱅크럽시 리모트, 즉 회사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채권은 문제가 없도록 법적인 실체를 달리해서 빠져나갔죠. 법적인 실체가 다르기 때문에 부의 부채에는 남아있지만 재무제표 안에 있는 항목들은 하나도 관계없이 다 관련해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매출채권 ABS라든가 PF ABS처럼 ABS를 발행한 경우가 바로 전형적인 유동화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펜션 같은 경우는 연금인데 DC형은 다 외부의 그 출자가 돼서 알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회사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DB형의 경우는 회사 내부에 자금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최우선 지급입니다. 임금 채무이기 때문에 최우선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펜션이 크다 그랬을 때는 이 부분도 대단히 큰 그 부담 요인이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합작 투자나 지분법 투자의 경우는 외견상의 합작 투자, 지분법 투자뿐만 아니라 실제 법상으로 묶여 있는 다양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세부 내용에 따라서는 취소 불능한 계약들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부담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프로젝트 파이낸스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강원 레고랜드 같은 경우가 프로젝트 파이낸스 ABS를 발행을 했죠. 그것도 프로젝트 파이낸스 뎁트, 프로젝트 파이낸스 채무의 일종입니다. 유동화 형태의 프로젝트 파이낸스이죠. 자, 이런 채무의 계약서 조항 안에 보면 기한이익 상실 조항들이라는 게 있어요. 즉 이런 조건이 되면 만기 이전에도 당장이라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기한이익 상실 조항인데 그러한 조항의 성격에 따라서 그걸 어겨버리면 바로 지급 요청이 들어올 수가 있고 지급 요청이 들어오는 순간 부도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이 들어가 있다. 취소 불능 채무 같은 경우는 법상 계약을 맺고 있어서 그 부분이 취소 불가능한 경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연결 법적 실체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이외에도 법적 실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이행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인데 미이행 계약이라는 게 뭐 굉장히 어려운 용어 아닙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취소 불가능한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운용리스 같은 경우가 취소 불가능한 계약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용리스의 계약서를 쫙 살펴보시면 사용기간 동안은 리스료를 지급을 합니다. 대신 계약이 파기가 되는 경우는 잔여기간에 해당되는 파기 수수료를 지불을 하세요. 사실상은 운용리스는 파기를 해도 그 파기에 따른 해약금이 운용리스하고 나머지 잔여 운용리스하고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즉 취소 불가능한 계약인 거죠. 용어만 운용리스에서 파기 수수료라는 형태로 바뀔 뿐인 거죠. 선도구매, 판매 수단 같은 경우를 사전에 계약서를 통해서 두고 있는 경우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선도구매를 집행을 할 수밖에 없고 판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자동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취소 불가능한 계약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무 인수 계약하면 용어가 어려운데요. 주로 우발 채무 및 약정 사항에서는 우리가 채무 인수라는 항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내가 지금 바로 갚을 건 아니지만 해당 기업이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내가 그 채무를 인수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1차 지급 대상은 빌린 회사지만 내가 채무 인수 계약을 체결했으면
그 회사가 못 갚으면 내가 그 이후에 나서서 갚아줘야 된다는 계약이 의무인수계약, 바로 채무인수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미행계약이 있는 상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발생할지 안 할지를 알 수 없는 상태의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거를 컨티전트 오블리게이션, 우발채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우발채무는 계약형이 있고 비계약형이 있어요. 즉 계약을 맺어서 이런 우발채무 부담을 하는 경우인데 연대보증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계약형 그 우발채무라고 봐야겠죠.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에 연대보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B가 그 연대보증을 근거로 해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요. 그런데 B가 안 갚아요. 아니면 만기가 왔어요. 그러면 그 빌려준 은행은 B라는 회사한테 갚으세요라고 할 수도 있지만 B한테 알릴 필요도 없이 나한테 와서 A라는 회사에 와서 갚으세요 할 수도 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정말 갚아야 돼요. 연대보증이라는 게 네가 갚으면 못 갚으면 내가 그때 가서 갚을게가 아니에요. 그 네가 못 갚으면 내가 그때 가서 갚을게는 여기 의무인수계약의 채무인수고요. 그게 아니고 연대보증은 아무나 먼저 갚어가 되는 것이다. 라고 개념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동성 공여는 금액 한도를 두고 이 한도 내에서는 빌려 쓰고 만약에 이 한도를 못 갚으면 내가 갚을게요. 이게 유동성 공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LC 같은 것들 신용장을 은행에다 할인을 하게 되면 대부분 신용장이 도래했을 때 그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돈을 연대보증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즉 내가 돈을 갚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보증서도 마찬가지로 보증을 섰기 때문에 그러한 그 현상이 그 보증서에 따른 내용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관련 부대 비용을 다 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을 다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사의 경우는 이제 공사 이행 보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바로 돈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아파트를 다 지어주겠다라는 게 바로 공사 이행 보증에 해당하죠. 그래서 그런 보증 계약들이 계약형 우발채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약형이 아닌 비계약형도 있어요. 소송을 내가 당했다. 그러면 내가 소송을 당해서 법적 소송에 참가를 해서 얼마의 손해를 지불해야 될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내가 상대방하고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을 맺지는 않았지만 법정 소송에 휘말려서 돈을 관련돼서 얼마가 발생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것 소송이 바로 비계약형 우발채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어디에도 글줄 한 줄 없지만 법상 환경보건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계약에 있든 없든 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보건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조세구조 불안도 마찬가지예요. 계약에 있든 없든 조세구조상 그 세법상 돈을 내도록 돼 있다. 그러면 계약 조항에 아무것이 안 써 있어도 그 조세 구조에 따라서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우발채무가 부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벤트가 발생하면 나에게 부담이 다가오는 그런 부해부채가 있는 반면 내부 사정상 재무제표가 나오기 이전부터 우리가 부실화 가능성을 보수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 해보셔야죠. 본인이 들고 있는 주식의 재무제표만 보셨다면 재무제표 위에 전자공시를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밥 먹고 점심시간에 와서 점심시간에 쉬는 시간에 전자공시에 들어가서 자기가 담당한 업체에 어떤 공시사항이 떠 있는지를 매일 검토합니다. 아까 보셨던 부실화의 증상들이 혹시 나타나지 않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고 퇴근하기 이전에 전자공시를 또 확인을 해요. 그런 정도로 전자공시가 알려주는 정보는 대단히 중요하다. 만약에 아까 보셨던 피해야 되는 기업의 증상들이 나타났다면 상당히 깊이 있게 검토를 하시고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